일본이 7,8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익은 0원이었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벨상 꿈이나 꾸고 있을 때 한국은 780억 원으로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부탁했지만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포항의 작은 공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전 세계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심의관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도쿄 지오다구 가스미가세키 1촌의 3번 1호 경제산업성 본관 건물은 오늘도 묵직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색 화강암으로 지어진 이 거대한 요새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 주식회사의 두뇌 역할을 자처해 온 곳이죠.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황거의 짙은 녹음이 빗물에 젖어 더욱 어둡게 보이더군요. 오후 2시의 도쿄 하늘은 마치 우리 일본 산업의 미래를 암시하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저는 11층 대회의실의 육중한 가죽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회의실 안은 이미 10여 명의 남성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고급 원두커피 향, 그리고 습기를 머금은 양복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죠. 타원형의 마호가니 테이블 주변에는 일본 소재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레이, 시네츠 화학, 미쓰비시 머티리얼, 그리고 스미토모 금속의 전무급 임원들이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과 잘 다려진 맞춤 정장, 그리고 얼굴에 깊게 배어있는 지울 수 없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골프 스코어나 손주들의 진학 문제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오늘 회의는 그저 매달 열리는 요식 행위이자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사교 모임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고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죠. 테이블 상석에는 경제산업성 소재산업국장인 오가와 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쿄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관료로 30년간 이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죠.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만년필을 굴리며 지루한 표정으로 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을 때 회의실에 소음이 잦아들고 10여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에는 호기심보다는 귀찮음이,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더군요. 저는 묵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의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소재산업 동향과 일본의 대응 전략이었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아 있던 한 중년 남성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최대 화학기업의 기술 고문인 사토 전무였죠.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한국이 무슨 독자적인 소재 기술이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일본이 만든 기계를 돌려서 일본이 파는 소재를 넣고 조립이나 하는 하청 공장에 불과했으니까요. 그의 말에 좌중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와르르 터져 나왔습니다. 맞장구 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 웃음소리는 제 고막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포항제철의 용광로 기술을 전수해 주던 스승으로서의 우월감, 30년 전 반도체 기술을 가르쳐 주던 선배로서의 자만심,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착각이 뒤섞인 기괴한 소음이었으니까요. 사토 전무는 분위기를 타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번 불화수소 수출 규제 때 한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던 꼴을 보지 않았냐며,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해도 결국 우리 일본의 소재 없이는 공장 하나 제대로 못 돌리는 게 현실이라고 못 박더군요. 기초과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며 냄비처럼 끓었다 식는 그 나라. 근성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 발끝도 못 따라올 거라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가와 국장도 거들더군요. 한국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니 뭐니 떠들어대지만 그게 어디 쉽냐며 다 세금 낭비고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경제산업성 내부 데이터로도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니 굳이 신경 쓸 레벨이 아니라는 말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죠. 회의실은 다시금 안도감과 우월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거짓말을 주고받았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 깨물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 엘리트들은 창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의 환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 안에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으며 서서히 멸종해가는 거대한 파충류들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저는 지난 6개월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국의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전 세계의 투자 흐름을 추적하고 수만 건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요. 이 안에 담긴 진실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맹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유로웠죠. 사토 전무는 손을 휘저으며 어차피 한국 애들이 우리 거 베끼려고 시도한다는 뻔한 내용일 거 아니냐며 회의를 빨리 끝내고 자신들의 신소재 기술 지원이나 더 논의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들어 보였죠.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은 5년 전의 한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10년 전의 환상일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가와 국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뜸들이지 말고 본론만 말하라고 짜증을 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더군요.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청 공장이라고 비웃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일본 소재, 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다면 믿겠냐고 물었죠. 우리가 불화수소로 그들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칼 끝은 이제 정확히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비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토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고 오가와 국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멈췄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제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한국은 지옥 같은 실험실에서 미래를 훔쳐냈다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냄비 근성이 어떻게 끌어넘쳐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하얀 화면 위에 붉은색 글씨로 된 제목이 떠올랐죠. 그것은 오늘 회의의 진짜 주제였습니다. 프로젝트명 넥스트 제네레이션.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부제는 일본 소재 산업의 완전한 패배와 한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죠. 불안감이 안개처럼 회의실 바닥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일본이 애써 외면해 온 끔찍한 진실과 한국이 피와 땀으로써 내려간 기적의 드라마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꿈에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악몽이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하얀 바탕 위에 붉은색 숫자 하나가 거대하게 떠올랐죠. 7,800억. 그 숫자 뒤에는 N이라는 화폐 단위조차 붙어 있지 않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회의실을 감싸던 나른한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당겨졌거든요. 오가와 국장이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고쳐 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죠.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가 차세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양산 기술 개발을 위해 쏟아부은 국책 과제 총예산이었습니다. 도쿄대, 교토대, 그리고 여기 계신 도레이와 시네츠, 화학 같은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눠 가진 눈먼 돈의 액수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하지만 날선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이 막대한 자금을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태워버렸다고 말이죠.
일본 전역의 대학 연구실과 기업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박사들이 이 돈으로 실험 장비를 사고 해외 학회에 참석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토 전무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더군요. 그는 아마도 이 숫자가 일본의 기술 투자가 얼마나 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첨단 소재 개발에는 원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법이라며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뜻 아니겠냐고 반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7,800억이라는 숫자 옆에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0점, 아주 크고 검은 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회의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죠. 저는 그 침묵을 비집고 들어가 잔인한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적표라고 말이죠. 투자금 7,800억 원 대비 수익 0원, 상용화 성공 건수 0건, 양산 라인 가동률 0%,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벗어 닦았고 누군가는 볼펜을 신경질적으로 딱딱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냐고 자문했습니다. 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에 일본 교수의 이름이 실릴 때마다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죠.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2위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일본은 그래핀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다고 말이죠. 실험실 안에서 비커를 흔들며 노벨상 받을 꿈이나 꾸고 있을 때 정작 시장이 요구하는 대량 생산 기술은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100년간은 장인을 만든답시고 도자기 빚듯이 소재를 연구했지만 시장은 1초에 수만 개를 찍어내는 공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산업도 있는 법이라며 당장의 수익이 없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 짓는 건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쏘아붙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했죠. 하지만 저는 스크린 하단에 숨겨져 있던 작은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였는데 방금 보여준 붉은색 막대에 비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작은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780억. 우리 예산의 딱 10분의 1입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는 최신 전자현미경 몇 대 들여오면 끝이라며 비웃었었죠. 이 돈의 주인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지난 5년간 그래핀 상용화에 투자한 총액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라며 사토 전무가 혀를 찼습니다. 예산이 그 모양이니 결과야 뻔하지 않겠냐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돈을 쓴 만큼 나오는 법이라며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일본의 자본력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확신하더군요. 그들은 780억이라는 초라한 숫자를 보고 다시금 우월감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한국 포항의 거대한 산업단지 위성 사진과 함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떴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갈 듯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그래핀 플레이크 시장 점유율 70%, 미국 국방부 납품 추진,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유치, 그리고 유럽 에어버스와의 독점 공급 계약 체결.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다 못해 깨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토 전무의 입이 떡 벌어졌고 오가와 국장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저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7,800억 원으로 도서관에 꽂힐 논문 쪼가리나 남겼는데 한국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780억 원으로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켰다고요. 우리는 실험실에서 우아하게 연구했지만 한국은 공장 바닥에서 처절하게 전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래핀은 아직 상용화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부정했습니다. 일본의 도레이나 미쓰비시 기술로도 수율이 10%를 넘지 못하는데 한국 따위가 양산에 성공했을 리가 없다고. 저 데이터는 조작된 게 분명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언제나 기술을 구걸하러 오는 후진국이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차라리 사기였으면 좋겠다고, 저도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건 끔찍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직접 포항에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래핀을 학문으로 접근했지만 한국은 생존으로 접근했습니다. 배부른 일본의 석학들이 완벽한 이론을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불량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을 새워 장비를 뜯어고쳤습니다. 그 헝그리 정신, 우리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야성이 780억을 7,800억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든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스템의 패배이자 정신의 패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오가와 국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인했던 수천억 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과 감사원에서 추궁당할 미래를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늙은 공룡들이 움직일 테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줄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4847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성공의 방정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율 99%의 벽을 뚫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여러분의 기술적 상식을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본의 기술력을 자화자찬하던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신이 역력했죠. 특히 사토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더군요. 그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한국이 발표한 데이터는 전부 조작된 것이며 주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공시일 뿐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얼마나 다루기 까다로운지, 탄소 원자 한 층을 균일하게 분리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했죠.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평생을 갑의 위치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하청기지라고 여겼던 곳에서 최첨단 소재가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은 세상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아우성이 잦아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흥분한 사람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법이죠. 대신 저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얇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을 연결해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이번에 보여줄 것은 붉은색 숫자도 파란색 막대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개월 전 한국 포항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보안 서약서를 쓰고 촬영한 3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뚝 끊겼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그들이 상상하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제철소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바쁘게 오가는 조립 공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곳은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내부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클린룸이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었고 거대한 진공 챔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죠. 기계 돌아가는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투명한 필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안경을 고쳐 쓰며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게 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래핀 연속 생산 공정, 일명 롤투로로토로 장비라고요.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실험실에서 손바닥만한 샘플을 만들 때 기포가 생겨서 찢어먹고 태워먹는 동안 한국은 신문지를 찍어내듯이 분당 5m 속도로 그래핀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로봇팔이 들어 올린 투명한 필름이 클로즈업된 장면이었죠. 그 필름 위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육각형의 탄소 격자가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우측 하단의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수율 99.8%,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재 공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도 수율 90%를 넘기기 힘든 마당에 원자 단위의 신소재가 99.8%라는 것은 사실상 불량률 제로, 즉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사토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일본 최고의 연구소에서 나온 수율 30%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100장을 만들면 70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동안 한국은 1000장을 만들어서 2장만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기야. 저 수치는 조작된 게 분명해. 사토 전무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줄 알고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었죠. 화면을 넘기자 독일어와 영어가 섞인 복잡한 문서 한 장이 떴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요. 이 문서는 한국 업체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가 직접 포항 공장에 시찰단을 파견해 검증한 공식 리포트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붉은색 박스로 강조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그래핀 품질을 World Best, 즉 세계 최고라고 명시했습니다. 순도 99.999%의 5-9 등급. 이는 현존하는 어떤 반도체 공정에도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죠.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라면 전 세계 공학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보수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들이 인정했다면 더 이상의 반박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오가와 국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일본 소재 산업의 자존심이, 그리고 지난 50년간 지켜온 기술 종주국의 지위가 포항에서 날아온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우연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 장실 벽에 붙어 있던 낡은 화이트보드를 기억합니다. 그곳에는 실패는 데이터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 3년간 그들이 겪었던 실패의 횟수가 하지만 발을 정전자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847번. 그들은 4847번 실패했습니다. 온도가 1도만 틀어져도, 가스 압력이 0.01%만 바뀌어도 그래핀은 찢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수를 수정하고, 하지만 다시 장비를 돌렸죠. 하루에 20번, 30번씩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연료로 태워버렸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실험 한 번 실패하면 원인 분석 보고서를 쓰는데 일주일, 대책 회의를 잡는데 일주일, 예산 재배정을 받는데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보고서 뒤에 숨어 있을 때 한국은 실패를 밟고 올라서서 저 완벽한 수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좌중은 침묵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죠. 창밖의 빗소리만이 회의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쟁 기업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비는 야수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야수들이 만든 그래핀이 이제 전 세계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닫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가르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업료를 내고 그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학생으로 받아줄지는 미지수지만요. 제 말에 사토 전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회의실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충격 요법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4847번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사토 전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죠.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실패를 4000번이나 했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무능을 증명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없으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면 그토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냐며 혀를 찼죠. 우리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행태라며
정밀 공정은 끈기와 인내로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라고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패를 부끄러운 오점으로 감춰야 할 치부로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안이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완벽주의가 우리를 망쳤다고요. 저는 스크린에 2개의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위쪽은 일본의 그래핀 프로젝트 진행표였고 아래쪽은 한국의 개발 일지였습니다. 저는 위쪽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냐고요. 연구원이 데이터를 들고 팀장에게 보고하면 팀장은 부장에게, 부장은 이사에게, 이사는 전무에게 보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 실패했냐, 누가 책임질 거냐,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지죠. 심할서를 쓰고 원인 분석 회의를 소집하고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를 꾸미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을 승인받아 다음 실험을 재개하기까지는 빨라야 3개월이 소요되죠. 우리는 실패 한 번을 수습하는데 계절 하나를 보냈습니다. 좌중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바로 아래쪽 한국의 타임라인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점들이 촘촘하게 찍혀 있는 그 그래프는 마치 기관총 난사 자국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욕 한 번 시원하게 하고 컵라면 하나 먹고 다시 장비를 돌렸습니다. 보고서요. 그들에겐 실패한 데이터 자체가 보고서였습니다. 결제 라인을 탈 필요도 없었죠. 현장 책임자가 다시 해보자고 하면 그게 곧 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 하나를 처리하는데 3개월이 걸렸지만 한국은 하루에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을 찾아냈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항 공장에서 목격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 공장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쪽잠을 자가며 기계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4847번의 실패는 4847개의 오답 노트였고 그것을 하나씩 지워가며 정답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낸 겁니다. 저는 임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우리가 127번 실험하고 포기했을 때 그들은 4847번 실험하고 성공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그들은 우리보다 38배 더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경험치의 차이를 고작 돈 몇 푼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도쿄의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완벽한 계획서를 꾸미며 탁상 공론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포항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사토 전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능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건 4000번 도전한 그들이 아니라 100번 해보고 안 된다며 포기한 우리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자랑해 온 모노츠쿠리장인 정신가 이제는 겁쟁이들의 변명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그 신중함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큰 독이 되었다고 일갈했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한국 연구진이 남긴 메모 한 장이 떴습니다. 기름때 묻은 포스트잇에 휘갈겨 쓴 글씨였죠.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끝까지 간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결기와 절박함이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무엇을 걸었습니까? 예산 삭감을 걱정하고 인사 고과를 걱정하고 책임 회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오가와 국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힘없이 책상 위를 굴러다녔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제 패배감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 그것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충격은 이들이 만든 그 기술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빨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우리가 4847번의 자살골이라고 비웃던 그 슛들이
사실은 전부 골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 골 세레모니를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배가 좀 아프시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할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토 전무는 붉어진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4847번의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제 말을 궤변이라고 깎아내렸죠. 그는 일본의 기술자로서 그리고 평생을 화학 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그래핀의 대면적 양산에서 수율 90%를 넘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손톱만 한 크기로 만들 때나 가능한 수치지 공장에서 롤 단위로 찍어내면 불량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오가와 국장 역시 그 말에 동조하며 한국이 발표한 데이터는 아마도 가장 잘 나온 샘플 하나를 골라서 전체 수율인 것처럼 포장한 과장 광고일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 밖에서 벌어진 일을 사기나 기적으로 치부하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마지막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자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들이 사라지고 사진 한 장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포항공장의 출하 검사장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는 파란 눈의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현미경과 계측기를 들고 꼼꼼하게 제품을 검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요. 저는 사진 속 인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직원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파견된 검증단이죠. 그들은 포항 공장에 3개월간 상주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공장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24시간 교대로 생산 라인을 감시했죠. 한국 측이 제공한 샘플만 검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생산된 롤을 직접 골라서 그 자리에서 잘라내 분석했습니다. 좌중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프라운호퍼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겠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검증단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요약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붉은색 밑줄로 강조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연구소는 지난 90일간 총 500개의 롤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 수율은 91.2%로 확인되었으며 품질 편차는 0.1% 미만으로 극히 안정적이다. 이는 현존하는 그래핀 생산 기술 중 가장 진보된 형태이며 즉시 산업용으로 투입 가능하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균 수율 91.2%. 이 숫자가 주는 충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도레이조차 실험실에서 30%를 넘기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한국은 공장에서 91%를 찍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토 전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적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그 영역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기어이 뚫어버린 것이니까요. 저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매일 5톤씩 쏟아져 나오는 양산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항 공장의 기계는 돌아가고 있고 불량률 제로에 가까운 그래핀이 롤에 감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토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가와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비밀 공법이라도 쓴 거냐고 다급하게 질문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그래핀을 보석처럼 다루며 조심조심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강철처럼 다뤘습니다. 그들은 공정 변수 120개를 동시에 통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의 온도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죠. 우리가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사람 손끝에 의지할 때 그들은 과감하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화면을 넘기자 포항 공장의 내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람 없이 돌아가는 자동화 라인, 그리고 그 위를 쉴 새 없이 흐르는 투명한 그래핀 필름. 그 장면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저게 바로 괴물입니다. 실험실 안에 갇혀있던 그래핀을 현실 세계로 끌어낸 괴물 말입니다.
임원들은 이제 비웃음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겁니다. 일본의 소재 산업이 50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저 포항의 공장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회의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사토 전무는 힘없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졌군. 기술이 아니라 속도에서 그리고 대담함에서 졌어.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술적 패배보다 더 뼈아픈 현실, 바로 전 세계의 돈과 권력이 누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술 격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이 공장 앞으로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있을 때 바깥 세상은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마 오늘 밤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회의실은 이제 패배감을 넘어선 어떤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라우노퍼 연구소의 검증 보고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사토 전무는 더 이상 넥타이를 만지작거리지도 못하고 멍한 눈으로 테이블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가와 국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듯했습니다. 자신들이 우물 안에서 서로를 치켜세우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바깥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이 무거운 침묵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더 잔인한 현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술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돈과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지도 한가운데에는 한국의 포항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곳을 향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화살표들이 빗발치듯 모여들고 있었죠. 저는 지휘봉을 들어 가장 굵은 화살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화살표의 출발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화면 한쪽에 띄운 사진은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우디 국부펀드 PIF의 핵심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우디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그래핀을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는 그래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는 겁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지난달 한국의 그래핀 기업에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압도된 것이었죠. 사토 전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사우디가 돈이 많은 건 알지만 아직 검증도 안 된 기업에 그런 거금을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증이요? 사우디 왕실 기술 자문단이 이미 1년 전부터 포항에 상주하며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우리 일본 기업에는 제안서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샘플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우리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한국이 가진 양산 능력에 베팅한 겁니다. 저는 다음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출발한 선이었습니다. 펜타곤, 즉 미국 국방부의 마크가 선명했죠. 미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지난주 펜타곤의 기술 조달 차관보가 극비리에 방한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와대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항의 그래핀 공장이었습니다. 미군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방탄복, 그리고 군사 위성에 들어갈 핵심 소재로 한국산 그래핀을 낙점했습니다. 중국산 소재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속에서 유일한 대안은 한국뿐이었으니까요. 오가와 국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일본 관료 입장에서 미국 국방부가 일본을 패싱하고 한국과 직접 거래를 텄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선 치욕이었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끼어들 틈은 없는 건가? 혹시 하청이라도?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국장님. 미국은 이미 한국 정부에 전략적 기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자는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그 테이블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에게 일본은 이제 소재 공급처가 아니라 그저 늙고 병든 과거의 파트너일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유럽 쪽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작된 선들이었죠. 에어버스와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유럽의 거인들도 움직였습니다. 에어버스는 항공기 동체 경량화를 위해, 벤츠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위해 한국산 그래핀을 독점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물량은 무제한. 사실상 포항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전량 매입하겠다는 백지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일본 소재 산업의 주역들이 지금은 초라한 폐잔병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도, 오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상실감과 허탈함만이 감돌고 있었죠. 사토 전무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왕따가 된 건가? 세상이 우리만 빼고 돌아가고 있었어. 저는 그 잔인한 독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무님. 우리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투명 인간이 된 겁니다. 세계는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격식과 절차를 따지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의 자본과 권력을 빨아들여 괴물이 되었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가진 기초 특허라도 활용해서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비굴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 대국의 관료가 이제는 꼼수라도 써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꼼수까지 예상하고 완벽한 방어막을 쳐놓았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일본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우리는 정류장에 서서 매연만 마시고 있는 꼴이니까요. 저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발목 잡을 생각 따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체급이 다릅니다.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건드리는 순간 우리를 멸망시킬 핵버튼을 쥐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조여들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일본의 초라한 현실은 더욱 선명하게 대비되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건 한국의 결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가와 국장의 떨리는 질문, 우리가 가진 기초 특허로라도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 비굴한 물음이 회의실 공기를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기술 제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관료가 이제는 소송이나 꼼수로 경쟁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몰락을 방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 우리가 특허 소송을 건다고 칩시다. 과연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상대하려는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배짱을 가졌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저는 스크린 화면을 붉은색 바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장의 문서를 나란히 띄웠죠. 왼쪽은 중국 상무부의 관인이 찍힌 공문이었고 오른쪽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3개월 전 베이징에서 서울로 날아온 비밀 외교 전문입니다. 내용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공급망 안정을 위해 그래핀 양산 기술을 공유하라. 만약 거부할 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거대한 시장과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한 거죠. 우리 일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바로 사절단을 꾸려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기술 일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타협하려 했을 겁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자마자 우리가 백기투항했던 것처럼 말이죠. 회의실의 임원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굴욕적인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사토 전무가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도 별 수 없었겠지.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경제가 휘청일 텐데 적당히 기술 넘겨주고 무마하지 않았겠나. 저는 오른쪽 문서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대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대신 국무회의를 열어 그래핀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발표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본 기술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자산이므로 외국으로의 유출 및 이전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기술을 요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출 통제 조치. 그것은 한국이 중국에게 역으로 경고를 날린 셈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협박하면 우리는 너희에게 그래핀을 단 1g도 팔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으니까요. 오가와 국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국에게, 감히 중국에게 저렇게 나갈 수 있다고? 무역 보복이 두렵지 않은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쉬운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을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도 전기차 배터리 라인도 한국산 그래핀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국 상무부는 일주일 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통관 강화 조치는 철회되었고 히토류 수출 제한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기술을 가진 자의 여유이자 주권 국가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미국 눈치 보느라 중국 비위 맞추느라 기술을 가지고도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무기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토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했습니다. 우리가 특허 소송 따위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기술력 하나로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는 슈퍼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엘리트들이 이제는 초라한 패배자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냄비 근성이라고 비웃을 때 그들은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청공장이라고 무시할 때 그들은 전 세계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통제탑이 되었습니다. 중국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미국이 동맹을 구걸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오가와 국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그럼 우리 일본 소재 산업은 이제 끝난 건가?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 그의 질문에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잔인해야 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은 의사가 할 짓이 아니니까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남은 존엄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격차는 10년, 아니 20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50년 전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다는 그 오만함,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우리 아래로 보고 있는 그 착각, 그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한국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아니, 쫓아갈 수나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들은 이미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더군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늙은 제국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승자에게 경의를 표할 시간이 온 겁니다. 저는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종료하고 스크린을 껐습니다.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우던 한국의 압도적인 데이터들이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다시금 어두침침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아 도쿄의 빌딩 숲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듯했죠. 오가와 국장은 깍지 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사토 전무는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한국을 하청 공장이라 비웃으며 껄껄대던 그들의 기세등등함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패배감, 그리고 자신들이 지난 50년간 쌓아온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허무함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짐을 챙기며 침묵을 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기 불편하셨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일본 소재 산업이 마주한 2024년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그래핀이라는 21세기의 황금 열쇠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놓친 게 아니라 걷어차 버린 거죠. 우리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 낡은 관료주의가 우리 손발을 묶어버렸으니까요. 오가와 국장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죠. 다나카 심의관,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졌어. 완벽하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엘리트로 살아온 그가 자신의 입으로 패배를 시인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팩트가 칼처럼 목을 겨누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토 전무도 긴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50년 전 포항제철소에 기술 자문을 하러 갔을 때가 생각나는군. 그때 그들은 흙바닥에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었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주면 고개를 숙이며 받아 적기 바빴는데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건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 준 기술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 만드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 철로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는 우주선에 들어갈 신소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밤새워 공부할 때 스승이 자만하고 놀았다면 그건 스승의 직무유기니까요. 회의실의 공기는 숙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의 손을 잡을 것인지 말이죠. 미국도 독일도 사우디도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만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포항으로 가십시오. 가서 굽신거려야 한다면 굽신거리고 배워야 한다면 배우십시오. 그게 일본 소재 산업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가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일 당장 장관님께 보고하고 TF팀을 꾸리겠네.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 보고서를 끝으로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버스는 떠났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판을 짜야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훈수 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탄식과 한숨 소리를 뒤로 한 채 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경제산 업성 건물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 그친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저 바다 건너 포항의 밤하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곳은 공장의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하겠죠.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의 용광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미래를, 아니 세계의 미래를 굽고 있을 테니까요. 택시를 잡으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참 무서운 나라야. 50년 전에는 맨주먹으로 철을 녹이더니 이제는 기술로 세상을 녹이고 있군. 우리가 졌어. 깨끗하게 인정하지.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좋은 일을 보고 왔습니다. 이웃집 청년이 아주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박수 쳐줄 만합니다. 택시가 도쿄의 빌딩 숲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번쩍였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불빛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동해 건너편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목격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 관료의 패배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역사의 증명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50년 동안 안주할 때 50년 동안 달렸습니다. 그 땀방울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래핀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때 그들은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뒤를 쫓아가기에도 벅찬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움보다 부러움이 앞섭니다. 저토록 뜨겁게 타오르는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오늘 밤 포항의 공장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 동안 세계를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서 그 빛을 바라보며 뒤늦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